어머니의 49제를 준비하던 어느 날 은주는 태수의 행동에서 더욱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전화가 오면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통화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자주 외출했습니다. 또 회사에 가세요? 주말인데.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래.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저녁은 챙겨 먹어. 태수는 대충 대답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은주는 창문으로 태수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도 신경 쓴 것 같았고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어요. 그날 오후 은주는 태수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정장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가 나온 것이었어요. 은주는 그것을 컴퓨터에 꽂아 보았습니다. USB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태수와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제주도 해변에서, 호텔 로비에서, 레스토랑에서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들이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매우 예뻤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한은주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오후 3시. 엄마께서 약을 드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엄마, 점심 드세요. 은주는 따뜻한 흰죽을 작은 그릇에 담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 김순부는 몇 달 전부터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한때는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시며 은주를 대학까지 보내주셨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혼자서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우리 은주가 또 고생하네. 미안하다. 어머니의 야윈 손이 은주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은주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검사 결과지를 보면 어머니의 간 수치가 계속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은주는 어머니의 등을 천천히 쓸어드렸습니다. 예전에 비해 얼마나 말라 계시는지 등뼈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죽 한 숟가락을 겨우 드시고는 다시 누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은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간 기능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은주야, 내가 너무 고생한다. 엄마가 이러니까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태수한테도 미안하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온 은주에게는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자신만의 시간도 없었죠. 하루 종일 어머니의 식사 준비, 약 챙기기, 병원 모시고 다니기, 그리고 밤중에 깨어서 어머니 상태 확인하기까지 은주의 하루는 온통 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잠이 드신 후 은주는 거실로 나와 어머니의 약봉지들을 정리했습니다. 간 기능 개선제, 소화제, 영양제까지 먹어야 할 약들이 한가득이었어요. 약값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갔습니다. 은주는 가계부를 펼쳐 이번 달 지출을 계산해 보았어요. 병원비, 약값, 건강식품비까지 더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박태수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은주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건설회사 상무로 일하는 태수는 겉보기에는 성공한 가장처럼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고급 시계,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까지.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태수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드셨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은주의 물음에 태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똑같지 뭐. 그보다 또 병원비 나갔지? 오늘도 얼마나 썼어? 은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는데 언젠가부터 태수는 이런 식으로만 대화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은주의 하루 일과를 물어보기도 하고 어머니 건강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는데 말이죠. 신혼 초에는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셨던 태수였는데 이제는 병원비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부터 냈습니다. 네, 검사비하고 약값이 좀 나갔어요. 하지만 엄마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태수는 한숨을 쉬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태수는 뉴스를 보는 척하면서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오면 얼굴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도 했어요. 은주는 그런 태수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태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반찬까지. 예전에는 태수가 역시 우리 집 밥이 최고야라며 웃어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은주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태수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오늘은 태수 씨가 좋아하는 고등어구이 해드렸어요. 밥상을 받은 태수는 몇 숟가락 뜬 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밥이 넘어가지 않네. 회사 일이 복잡해서 그런가 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은주는 태수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차갑고 냉소적인 눈빛, 집에 있어도 마치 다른 곳에 마음이 있는 것 같은 모습.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외출했어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별일 없어? 그냥 프로젝트가 복잡해서 그래. 너는 장모님 간병이나 잘해. 태수는 대답은 했지만 은주의 눈을 마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모님이라는 표현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신혼 때는 항상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말이죠. 은주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로도 벅찬데 남편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 태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은주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나아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간 수치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심각한 상황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엄마만 건강해지시면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태수 씨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실 거고요. 은주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 집안일, 그리고 냉랭해진 남편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은주의 삶은 오직 엄마와 딸로서의 책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공간은 전혀 없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은주는 어머니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숨을 고르며 잠들어 계셨어요. 은주는 어머니의 이불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덮어드리며 내일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새로운 약을 받아와야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도 끓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주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밤중에 무언가 필요하실까 봐서 말이죠. 서재에서는 태수가 늦게까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고 가끔 전화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은주는 어머니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고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예전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대기실에는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은주님 보호자,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의사의 부름에 은주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요. 지난번보다 수치가 훨씬 나빠졌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담담한 표정이셨지만 은주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복수도 차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 방법이 있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이 수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간 이식, 그 말이 은주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은주는 당황스러웠어요. 간 이식이라니 그런 큰 수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그 큰 수술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 그 수술은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가족 간의 간 이식이라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특히 직계 가족이라면 더욱 안전하죠. 비용은 보험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 부담금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결정은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내리세요. 병원을 나오는 길, 은주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은주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은주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이 나이에 무슨 큰 수술을 하겠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다 알아보고 준비할게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은주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어머니를 편히 쉬게 해드린 후 인터넷으로 간 이식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방법, 성공률, 비용, 회복 기간까지 하나하나 알아보았어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관련 자료들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던 중 은주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어머니께 간의 일부를 기증하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저녁 태수가 돌아왔을 때 은주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수 씨, 어제 병원에서 검사 결과 들었는데요. 또 뭐가 문제야? 약만 바꿔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태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은 태수의 모습이 예전과 달리 차갑게 느껴졌어요.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께서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더 늦으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을 기증하려고 합니다. 태수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말했어요. 그런 큰 일을 혼자 결정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까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엄마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제 건강 상태라면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수술비는 또 얼마나 들겠어? 요즘 회사 사정도 좋지 않은데. 은주는 태수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돈 이야기부터 하다니요.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일어섰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는 태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맞다. 내일부터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있어서 며칠 집을 비워야 해. 갑자기 정해진 일이라 미리 말 못했네. 홍콩 프로젝트 때문에 급하게 가야 하거든.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을 앞두고 출장이라니요. 해외 출장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며칠이나 가시는 건가요? 회사 일은 어쩔 수 없잖아.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병원 일은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나는 의료진이랑 상담해봐야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 태수의 말에 은주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일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출장이 생긴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주는 현관에서 태수를 배웅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연락 자주 해주시고요. 혹시 급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응, 알겠어. 수술 일정 잡히면 문자로라도 알려줘.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 태수가 떠난 후 은주는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전 검사를 받고 수술 날짜도 정했어요. 의사는 은주의 건강 상태가 좋아서 기증에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수술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은주는 태수의 옷장에서 빨래를 정리하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접혀진 종이 한 장이었어요. 은주는 호기심에 그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태수는 해외 출장이라고 했는데 그 종이는 여행사 예약 확인서였고 거기에는 제주도 럭셔리 리조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2인 예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체크인 날짜는 태수가 출장을 떠난 바로 그날이었어요. 은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해외 출장이 아니라 제주도 여행이었다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말이에요. 은주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거짓말을 한 거지? 누구와 함께 간 거야? 은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와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은주는 그 예약 확인서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2인 예약이었고 스위트룸이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걱정과 더불어 태수에 대한 의혹까지 생겨버렸거든요.
태수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은주의 복잡한 마음을 모르신 채 조용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은주는 어머니 곁에 앉아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내일은 병원에서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될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온갖 걱정과 의혹이 뒤섞여 있었어요. 태수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 제주도에 간 것인지, 그리고 정말 어머니의 수술은 잘 될 것인지,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은주는 긴긴 밤을 어머니 곁에서 보내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은주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오늘이 바로 간 이식 수술을 받는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수술 전 금식 때문에 아무것도 드실 수 없었지만 은주보다 오히려 더 침착해 보이셨습니다. 은주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엄마, 수술 잘 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성공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태수는 아직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어머니의 수술날인데 남편이 없다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은주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태수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보호자분, 수술실로 들어가겠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은주는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엄마,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세요. 우리 은주도 조심해라. 엄마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어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은주도 자신의 수술을 위해 다른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은 예정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8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었어요. 은주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어머님 수술도 성공적이었고요.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몸이 너무 아팠어요. 간의 일부를 떼어낸 수술이라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식받은 간이 잘 자리를 잡고 있다고 했어요. 은주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합병증이 생긴 것 같았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은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이 성공했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의사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많이 약해져 계셔서 은주는 어머니 곁에서 밤새 지켰어요.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은주는 계속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결국 수술 후 열흘째 되는 날, 어머니는 은주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엄마. 은주는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어요. 자신이 간을 기증해서라도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은주는 비통함 속에서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길을 준비했어요.
친척들과 이웃들이 조문을 와주었지만 정작 남편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어디 계신가요? 친척들이 물어보면 은주는 출장 중이에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고 서러웠습니다. 아내의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다니요. 장례식 둘째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은주에게 다가왔어요. 은주야,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네, 뭐가 있으시죠?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주 씨, 그이 제주도에서 젊은 여자랑 다정하게 걷는 거 내가 직접 봤어. 며칠 전에 제주도 여행 갔다가 우연히 본 건데. 은주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주도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태수를 직접 목격했다는 말이었어요. 정말, 정말이세요? 응, 확실해. 호텔 앞에서 손까지 잡고 있더라고. 미안해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 연락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말하게 됐어. 은주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돌아가시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제주도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를 떠나보내는 이 시간에 상간녀와 여행이라니.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태수의 차가운 태도, 거짓말, 그리고 어머니 수술에 대한 무관심까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도 태수는 연락이 없었어요. 은주는 혼자서 모든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장례 비용, 병원비, 그리고 집안 정리까지 말이죠. 그날 밤 은주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아끼시던 작은 반지, 젊은 시절 사진들, 그리고 은주를 키우시며 모아두신 작은 통장까지 어머니의 일생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이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나요? 남편을 믿고 있었는데. 은주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어머니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은주야, 내가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태수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벌써 장례 끝났네.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못 왔어. 미안해. 태수의 뻔뻔한 모습에 은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연락도 받았을 텐데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다니요. 출장 잘 다녀오셨나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태수는 그런 은주의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듯 대답했습니다. 응, 프로젝트가 복잡해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그런데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은주는 짧게 대답했어요. 태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그게 전부였어요. 25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장모의 죽음에 대한 태수의 반응은 그게 다였습니다. 은주는 태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하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없고 남편도 배신자였어요. 은주는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49제를 준비하던 어느 날 은주는 태수의 행동에서 더욱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전화가 오면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통화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자주 외출했습니다. 또 회사에 가세요? 주말인데.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래.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저녁은 챙겨 먹어. 태수는 대충 대답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은주는 창문으로 태수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도 신경 쓴 것 같았고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어요. 그날 오후 은주는 태수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정장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가 나온 것이었어요. 은주는 그것을 컴퓨터에 꽂아보았습니다. USB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태수와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제주도 해변에서, 호텔 로비에서, 레스토랑에서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들이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매우 예뻤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사진들을. 은주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USB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들도 들어 있었어요. 부동산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그 여자 이름으로 된 각종 문서들까지 말이죠.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태수가 그 여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아파트 계약금, 자동차 구입비, 심지어 명품 가방과 보석까지. 은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 돈으로 저 여자한테 이런 걸 사줬다는 거야? 더욱 놀라운 것은 부동산 서류였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그 여자 명의로 계약한 것이었습니다. 계약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었어요. 은주는 가계부를 꺼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시기에 태수가 회사 투자금이라며 큰 돈을 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돈이 저 여자한테 간 거였구나. 은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 병원비를 아끼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젊은 여자에게 집까지 사주고 있었다니요. 은주는 모든 서류를 프린트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돌아왔을 때 은주는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태수 씨,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별거 없어. 그냥 프로젝트 관리하고 그런 거지. 혹시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그런 일은 없으세요? 태수는 순간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은주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야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은주는 태수가 외출한 사이 서재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서재 책상 서랍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은주는 어머니가 예전에 알려주신 방법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회사 기밀 서류들,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과 카드들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았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은 돈이. 통장에는 은주가 알고 있는 태수의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김미란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금액이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젊은 여자의 이름인 것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회사 서류들이었어요. 태수가 회사 프로젝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허위 영수증, 가짜 계약서까지. 태수는 회사 돈을 빼돌려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제는 숨길 수 없겠지. 너의 모든 죗값을 반드시 밝히고야 말 거야. 은주는 모든 증거들을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어요. 그리고 태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서둘러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태수의 셔츠에서는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늦으셨네요. 저녁 드셨어요? 응, 회사에서 먹었어. 너는 먹었지? 태수는 대답은 했지만 은주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은주는 태수가 벗어놓은 옷을 확인해 보았어요. 셔츠 깃에는 립스틱 자국이 있었고 주머니에서는 여자용 귀걸이 하나가 나왔어요. 정말 뻔뻔하네. 은주는 그 귀걸이를 사진으로 찍어 두었어요.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온 후 은주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 보았어요. 태수 씨, 우리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계획? 생활 계획이요. 어머니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이제 우리 둘이서 어떻게 살아갈지. 태수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그래도 남편으로서 괜히 들쑤시지 마. 넌 평생 나 덕에 살았잖아. 가만히 있으면 다 편해진다. 태수의 말에 은주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 덕에 살았다니요. 25년 동안 집안일, 어머니 병간호, 모든 것을 혼자 해온 것이 은주인데 말이에요. 나 덕에 살았다고요? 제가 언제? 알았어, 알았어. 피곤하니까 그만하자. 태수는 은주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은주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태수의 배신과 거짓말, 그리고 뻔뻔한 태도까지.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은주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앉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수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말이죠. 은주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태수와의 이혼을 결심한 것이었어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가방에 넣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불륜까지 저질렀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변호사는 은주가 가져온 증거들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왜 쉽지 않을까요? 남편분이 상당한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건설회사 상무라면 법적으로 대응할 능력도 있을 테고요. 은주는 걱정이 되었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변호사와 계약을 맺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에게 이혼 소송 서류가 전달되었어요. 그날 저녁 태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은주를 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송이라니? 태수는 서류를 흔들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은주는 침착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닌가요? 불륜을 저지르고 회사 돈까지 빼돌린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불륜이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증거는 충분해요. 제주도 여행 사진들, 김미란이라는 여자에게 송금한 기록들, 그리고 오피스텔 계약서까지 다 있어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비밀이 모두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건 오해야. 업무상 필요한 거였고, 업무상 필요해서 여자와 침대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나요? 그리고 회사 돈으로 그 여자 집까지 사주는 게 업무인가요? 은주의 말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좋아. 이혼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무슨 뜻이에요? 집도 예금도 다 내 명이야. 넌 결혼 후에 번 돈이 하나도 없잖아. 전업주부였으니까 말이야. 괜히 창피당하지 말고 조용히 끝내는 게 좋을 거야. 태수의 말에 은주는 분노했지만 사실 걱정도 되었어요.
정말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건 아닐까요? 몇 달 후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태수는 정말 뻔뻔한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회사에서 받은 정당한 성과급과 상여금으로 모든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만 했을 뿐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태수의 변호사도 만만치 않았어요. 피고 박태수는 건설회사 상무로서 성실히 근무하며 가정을 부양해 왔습니다. 원고 한은주는 구체적인 기여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주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원고는 25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간접적 기여입니다. 하지만 태수 측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간 기증 사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연 정말 필요한 수술이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때 법정에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어요. 은주의 친척 김정호였습니다. 정호는 평소에 은주와 별로 가깝지 않던 사이였는데 왜 갑자기 법정에 나타난 것일까요? 저는 고인이 되신 김순분 할머니의 조카입니다. 정호는 증언대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할머니의 간 이식 수술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인가요? 할머니는 이미 말기 상태였고 수술을 해도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료진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지시로 수술을 강행했어요. 누구의 지시였나요? 판사가 물었어요. 박태수 씨와 김미란이라는 여자, 그리고 담당 의사가 결탁했습니다. 은주 씨의 간을 이용해서 보험금과 의료비를 부풀리려는 계획이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죽음도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수술 후 의도적으로 잘못된 처치를 해서 거짓말이야. 은주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호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저한테도 돈을 주면서 이렇게 증언하라고 했어요. 박태수 씨가 직접 연락해서 은주는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어머니를 살리려고 한 간 기증이 사실은 태수와 그 여자, 그리고 의사의 음모였다는 것인가요? 어머니의 죽음마저도 계획된 것이었다니요. 내가는 엄마를 살리려고 준 게 아니었단 말이야. 은주의 절규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부인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정회를 선언했고 은주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왔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진정하세요. 저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변호사도 할 말을 잃었어요. 이는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라 사기와 살인에 가까운 범죄였거든요. 그날 밤 은주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엄마를 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엄마를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요? 은주는 밤새 울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음 속에서도 은주는 다짐했어요. 어머니를 이용한 태수와 그 일당들을 반드시 벌받게 하겠다고 말이죠.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더욱 강한 의지로 법정 투쟁을 준비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혀내는 싸움이 되었어요. 법정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들은 후 은주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죽음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은주는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수술받았던 병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이미 환자분은 돌아가셨고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은주의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병원 측은 더욱 방어적으로 나왔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를 담당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이 은주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은주 씨, 저는 어머님을 돌봤던 간호사 이미영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어머님 수술 전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갑자기 바뀌었고 수술 계획도 여러 번 수정되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처음에는 단순한 약물 치료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미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수술 후 처치가 이상했어요. 다른 환자들과는 다른 약을 쓰고 회복 과정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몸이 떨렸어요. 정말 어머니의 죽음이 의도된 것이었다는 말인가요? 증거가 있나요? 제가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담당 의사와 박태수 씨가 나눈 대화도 들었어요.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은주에게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태수가 담당 의사와 돈을 주고받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의사에게 돈을 주면서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은주는 이 모든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변호사는 이제 승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은주는 어머니의 옛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나온 낡은 노트였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어머니가 생전에 적어두신 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은주의 눈길을 끈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태수 눈빛이 이상하다. 은주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 같다. 며칠 전에 시장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 은주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어머니는 이미 태수의 불륜을 알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은주를 생각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태수가 이상한 말을 했다. 내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어렵다면서 빨리 치료를 끝내야 한다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어머니는 태수의 이상한 행동들을 일기에 기록해두고 계셨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태수, 그 사람 믿지 마라. 은주야, 내가 언젠가 알게 될 거다. 엄마는 너만 믿는다.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태수를 믿지 말라는 경고까지 남겨두셨던 거죠.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 사진 앞에서 다짐했어요.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겠습니다. 엄마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릴게요. 그 후 은주는 변호사와 함께 태수의 범죄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의 횡령 기록, 김미랑과의 불법 거래 내역, 그리고 의료진과의 결탁 증거까지 하나하나 모아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태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낸 적이 있었어요. 김미란도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사기극의 전문가였고 태수와 함께 여러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악질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도 혀를 찼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어요. 은주는 마침내 희망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은주에게 위협적인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은주 씨죠?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목소리를 변조한 전화였지만 태수 일당의 소행인 것이 분명했어요. 누구세요? 왜 이런 전화를? 다음에 또 이상한 짓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은주는 무서웠지만 동시에 더욱 분노했어요. 어머니를 죽이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신까지 위협하다니요. 은주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그리고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법정 투쟁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어요. 태수의 회사 동료였는데 태수의 횡령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어요. 저도 양심상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박상무가 회사 돈을 빼돌린 건 사실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은주는 드디어 태수와 그 일당들을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드디어 법정 최후 변론 날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새벽부터 일어나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엄마,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엄마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릴게요.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 은주는 긴장되면서도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 증인들의 용기 있는 증언,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일기장까지 이 모든 것이 오늘 빛을 발할 것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태수와 김미란, 그리고 담당 의사까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태수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지만 김미란과 의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께서 발언해 주세요. 은주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한 여성의 평생에 걸친 헌신을 짓밟고 그녀의 어머니마저 죽음으로 몰고 간 치밀한 범죄입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피고 박태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과 회사 동료의 증언이 있습니다. 둘째, 피고는 공범인 김미란과 불륜 관계를 맺으며 횡령한 돈으로 그녀에게 부동산과 각종 명품을 사주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가 아내의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간호사 이미영의 증언과 사진들을 제시했어요. 피고는 담당 의사와 결탁하여 불필요한 간 이식 수술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회복되면 계획이 무너질까봐 의도적으로 잘못된 처치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인하려는 기색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피고들의 계획적 범행을 보여줍니다. 피고 박태수는 아내의 희생적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이제 태수 측 변호사가 반박할 차례였어요.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환자의 죽음은 의료진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불가피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김미란이 갑자기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잠깐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김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다 태수 상무가 시켰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빼돌리는 것뿐이었는데 점점 더 큰 일이 되어갔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태수는 김미란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미란아,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하지만 김미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태수 상무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일을 꾸미기 위해서였거든요. 저는 그냥 꼭두각시였어요. 김미라는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 정말 계획된 거였어요. 태수 상무가 의사에게 돈을 주면서 수술 후에 일부러 잘못된 약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은주는 몸이 떨렸어요. 정말 어머니의 죽음이 계획된 것이었다니요. 그리고 저도 협박을 받았어요. 만약 입을 열면 저까지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판사가 정회를 선언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김미란의 자백으로 태수의 모든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정회 후 재개된 법정에서 담당 의사도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저도 박태수 씨에게 거액을 받고 거짓 진단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간 이식이 필요 없는 상태였는데 일부러 심각하다고 진단했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회복을 방해하는 처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마침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박태수는 횡령, 사기, 살인 교사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원고하는 주에게 전부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피고 김미라는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의사는 의료법 위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합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렸어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태수는 절망에 빠져 무너져 내렸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나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어요. 태수는 법정 경비에게 끌려나갔고 김미란과 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정을 나온 은주는 변호사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어요. 엄마, 드디어 끝났어요. 엄마의 억울함을 모두 풀었어요. 은주는 어머니 묘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엄마께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은주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어머니가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어요. 건설회사 상무의 충격적인 범죄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회사에서도 즉시 해고되었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김미란에게마저 버림받아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정말 긴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은주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판결이 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고 김미란과 담당 의사도 각각 형을 받고 수감되었어요. 은주는 법정 투쟁에서 승리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주는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가 젊은 시절 쓰셨던 요리 노트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비밀 레시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떡볶이 레시피,
은주는 노트를 보며 어머니가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시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던 그 맛있는 떡볶이 말이죠. 엄마, 제가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아도 될까요? 은주는 어머니의 사진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그럼 우리 은주가 해보렴이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동네 시장을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장사하셨던 그 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은주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은주야,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고모, 안녕하세요. 사실 여기서 작은 장사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장사? 무슨 장사? 엄마가 하시던 김밥이랑 떡볶이요. 엄마 레시피가 남아있거든요. 상인들은 반가워했어요. 김순분 할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좋지. 내 어머니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은주는 작은 김밥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법정에서 받은 재산으로 가게를 차리고 어머니의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떡볶이 양념이 짜기도 하고 김밥을 말 때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노트를 보며 계속 연습했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은주는 혼잣말하며 요리했어요.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손맛과 비슷한 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연 지 한 달 후 첫 번째 손님이 왔어요. 동네 아주머니였는데 김밥 한 줄을 주문하셨어요. 순분이 딸이 하는 김밥이라고? 한번 먹어볼게. 은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김밥을 말아드렸어요. 아주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완전히 내 엄마 손맛이네. 정말 똑같아. 그 말에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어머니를 기억하는 옛 단골들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손님들까지 가게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비밀은 정성이에요. 그리고 사랑이고요.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가게가 번창하면서 은주는 특별한 일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김밥 한 줄 드릴게요. 혼자 사는 독거 할머니에게는 매일 따뜻한 김밥을 드렸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든든한 분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사장님,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나눔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은주의 대답에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주의 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가게 문을 닫고 어머니 묘소를 찾았어요. 엄마, 저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늘도 아닙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요리하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법까지.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흩날렸어요. 은주는 그 꽃잎들을 보며 어머니가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태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김미란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전해준 신문에서 은주의 소식을 본 태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태수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김미란도 감옥에서 매일 후회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죄 없는 사람을 해친 것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그녀 역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은주의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은주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가게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넘겼어요. 어려웠던 시절 은주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말했어요. 천만에요.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은주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이제 희생이 아닌 자존심과 자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은주는 가게 앞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있었고, 어른들은 은주의 정성이 담긴 김밥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어요. 은주는 그 햇살을 받으며 어머니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찾은 이 행복을 영원히 간직할게요. 은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도 그늘도 아닌 당당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주. 사람들 속에서 웃음을 되찾은 은주의 모습에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